18년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마음속에서만 들으며 살아온 민서연의 초가 앞에 그날 밤 관아등불이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흙마당에는 말발굽 자국이 깊게 찍혔고 젊은 사또 윤태겸은 낡은 산실 기록과 반쪽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은 채 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그가 자신을 벌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출산 직후 아이를 빼앗기고 남의 집 대문 밖으로 쫓겨난 뒤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기록 속에서는 이미 죽은 산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겸이 내민 문서에는 죽은 산모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와 아이의 출생일,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붉은 손도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도장은 서연이 몰래 보관해 온 베넷 저고리 안쪽의 희미한 자국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또는 위로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8년 전 사라진 아이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족보와 관아 기록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싶었지만 반쪽 천에서 오래전 전 냄새와 약재 냄새가 되살아나는 듯하여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밤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등불 아래 선 태겸의 얼굴을 보며 낯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관아의 사람이 찾아오는 일은 늘 약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천 조각은 처벌보다 오래된 질문을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못했고 비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이 사는 초가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 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과 빨래품으로 겨우 살아갔고 손가락 끝에는 늘 물에 부른 자국과 바늘에 찔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래전 양반가 안채에서 쫓겨난 불길한 여인으로 기억했지만 정작 서연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잃은 뒤부터 누구에게도 어미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시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려웠고 이미 관아 호적에는 그녀가 출산 직후 죽은 사람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겸은 그 오래된 기록을 펼쳐 보이며 문서의 날짜와 베넷 저고리의 천이 같은 계절의 물건임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단정하지 않았고 서연에게 기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이 너무 깔끔하게 지워져 있고 지워진 자리 옆에 남은 손도장이 이상할 만큼 선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도장을 보며 자신이 정신을 잃기 직전 붉은 인주 냄새가 산실 안에 퍼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방에는 피와 약재와 젖은 솜 냄새가 뒤섞였고 누군가 문서함을 여닫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조각은 베개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꺼내 보려다 다시 접어넣은 탓에 천의 가장자리는 부드럽게 닳았고 매화 자수는 손때를 먹어 색이 낮아졌습니다. 서연은 그 천을 펼칠 때마다 아이가 살아있었는지보다 자신이 정말 어미였는지를 먼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출산이 있던 날 서연은 한씨 집안의 별채 산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안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한씨 부인은 아이의 울음이 커질수록 문 밖에서 더 낮고 차가운 발걸음으로 서성였습니다. 서연은 힘이 다 빠진 몸으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산파복례가 아이를 받아 흰 천으로 감쌌고 막분이라는 하녀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베넷 저고리를 반으로 접어 아이의 몸을 감싸는 대신 한쪽만 떼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은 희미했고 눈앞은 뿌옇게 흐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직접 지은 베넷 저고리의 매화 자수 한쪽이 손바닥에서 끊어지는 감각,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문서에 손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태겸이 가져온 반쪽 천을 서연이 펼쳤을 때 남아있는 자수의 가지 방향은 그녀가 보관하던 조각과 이어졌습니다.
첫 보상은 기적 같은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었다던 아이의 흔적이 두 조각의 천과 하나의 붉은 손도장으로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서연의 기억을 증명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을 열었습니다. 산실의 기억은 선명한 그림이 아니라 끊어진 소리로 남아있었습니다. 대야에 물이 부어지는 소리, 누군가 문턱을 급히 넘는 소리, 아이의 울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들이 오래도록 꿈인 줄 알았지만 반쪽 천이 앞에 놓이자 꿈은 다시 사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태겸이 조사한 관아 기록에는 서연의 이름이 이상한 방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적 한쪽에는 출산 뒤 사망한 여인으로 적혔고 다른 장부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각 산실에 있었다는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면 장례 기록이 있어야 했지만 장례 비용을 치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면 매장 기록이 있어야 했지만 그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한씨 집안의 족보에는 그해 겨울 출생 연월이 흐릿한 남자아이가 새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넷 저고리의 반쪽 천과 붉은 손도장, 그리고 산파 복례의 이름이 같은 문서 주변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태겸은 단순히 오래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연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뒤 관아 창고의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 자신의 출생 기록에도 같은 산파의 이름과 같은 붉은 인주가 쓰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번째 분 전후의 사건은 개인의 상처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를 빼앗은 이유는 집안의 체면만이 아니라 상속과 신분, 관아 세금 기록을 바꾸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슬픔이 오래전 누군가의 계산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겸은 비어 있는 자리야말로 누군가 가장 공들여 만든 흔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연의 죽음을 적은 사람은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적지 않았고 아이의 죽음을 말한 사람은 아이가 어디 묻혔는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태겸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억이 병이 되었다고 했고 산모가 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없는 일을 붙잡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듣지 못한 것 사이에서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태겸이 가져온 문서에는 서연이 만들어낼 수 없는 빈틈들이 있었습니다. 산실 기록에는 아이가 태어난 시각이 적혀 있었지만 출산을 도왔다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막분만 빠져 있었습니다. 산파 복례의 이름은 남아 있었으나 그 아래 찍힌 붉은 손도장은 산파의 손도장보다 훨씬 크고 각이 져 있었습니다. 한씨 집안에서 쓰던 인주는 짙은 기름 냄새가 났고 서연은 그 냄새를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반쪽 베넷 저고리의 천은 아이가 죽었다면 함께 묻혔어야 할 물건이었고 서연의 손에 남은 조각은 누군가 급히 잘라 숨긴 흔적이었습니다. 태겸은 그 물건들을 하나로 모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 기억하는 산실의 소리와 냄새, 손끝의 감각을 천천히 되짚게 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18년 동안 붙잡아온 기억이 미친 집착이 아니라 지워진 기록을 대신 지켜온 마지막 증언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태겸이 차분히 물건을 정리하는 손길을 보며 그가 단순히 호기심 많은 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낡은 천을 함부로 펼치지 않았고 손도장을 증거라고 앞세우기 전에 서연이 그 냄새를 기억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서연은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조금 열 수 있었습니다. 첫 조사는 산파 복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복례는 이제 늙어 눈이 흐리고 허리가 굽었지만 당시 한씨 집안 산실에 들어갔던 사람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서연의 출산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겸이 반쪽 베넷 저고리의 매화 자수를 보여주자 복례의 손은 오래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받았고 아이가 살아 울었으며 산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아이의 울음이 너무 크다고 불안해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대화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천을 더듬는 순서와 인주함을 피하는 시선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복례는 출산 직후 누군가가 서연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문서에 눌렀고 서연이 정신을 잃은 사이 아이가 다른 천에 쌓여 별채 뒤문으로 나갔다는 기억을 아주 조심스럽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가 명령했는지를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18년 동안 늙은 몸보다 더 질기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의 끝으로 가는 길에서 첫 번째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산파의 이름은 서연의 출산 기록뿐 아니라 태겸의 출생 관련 문서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두 기록이 같은 손에서 바뀌었다면 태겸이 이 사건을 찾아온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복례의 방은 약재 냄새와 오래된 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해진 바구니가 걸려 있었고 낮은 상 밑에는 묶은 적 없는 끈들이 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방에서 산실과 같은 종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래 숨겨둔 사실은 사람의 몸까지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례가 숨겨둔 작은 꾸러미 안에는 매화 자수에서 풀려나온 실 한 올과 오래된 옷고리 그리고 반쯤 굳은 붉은 인주 조각이 있었습니다. 옷고리는 아이의 팔목에 묶기 위해 준비했던 장식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옷고리를 본 순간 출산 전에 남편이 아이에게 남기겠다며 가져온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태겸은 그 옷고리의 무늬를 살펴보다 자신의 허리춤에 오래 지니고 있던 작은 폐물과 같은 가무니 문양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손끝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옷고리는 누군가에게서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있었고 오래된 문양은 여러 사람이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실 기록, 반쪽 베넷 저고리, 산파의 꾸러미, 태겸의 출생 기록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정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질문으로 끝났습니다. 서연이 낳은 아이는 정말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졌고 그 아이의 흔적은 새로 부임한 사또 윤태겸의 삶 깊은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실을 원하면서도 그 진실이 자신을 다시 무너뜨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옷고리는 작았지만 서연에게는 아이의 손목보다 큰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고리를 만지며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누군가 그 팔목에서 고리를 풀어 다른 이름의 삶에 묶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겸의 얼굴이 굳어지는 순간 서연은 희망이 때로 가장 아픈 칼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된 산실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씨 집안 별채는 이제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창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누렇게 바랬고 방 한쪽에는 낡은 대야와 오래된 이불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턱을 넘기 전 오래 숨을 골랐습니다. 18년 전 이 방에서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빈자리를 얻었습니다. 태겸은 방을 서두르지 않고 살폈습니다. 바닥판 아래에는 종이를 숨긴 흔적이 있었고 벽장 뒤편에는 물에 젖었다가 마른 듯한 천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과 보낸 사람들은 별채가 오래 비어 있었다고 했지만 먼지의 결은 최근 누군가가 들락거렸음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산실 안쪽에서 약재 냄새보다 먼저 향나무 기름 냄새를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한씨 집안 안채에서만 쓰던 물건의 냄새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출산 당일 모든 일이 산파의 실수였다고 몰아가려 했지만 산실에는 집안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사연은 한 번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물건 하나가 나올 때마다 과거의 기억도 조금씩 얼굴을 드러냈고 서연은 그때마다 자신이 잊은 것이 아니라 잊도록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별채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길을 다시 걷는 일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찾아가는 첫걸음임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끌려 나오듯 그 집을 떠났고 이번에는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같은 문턱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부는 서연이 출산하던 날 물을 나르던 하녀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씨 집안을 떠났고 지금은 장터 뒷골목에서 바느질품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서연을 마주하자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가 살아 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하녀였던 막분에게는 명령을 거스르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아이를 감싼 천이 산실 밖으로 나간 뒤 한씨 부인의 사람과 관아 서리가 별채 뒤문에서 만났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아는 사람을 곧장 큰 길로 보내지 않고 먼저 집안 사당 뒤편 작은 문으로 돌렸습니다. 막부는 그때 베네저고리의 한쪽 소매가 문지방에 걸려 찢어졌고 산파가 그 조각을 황급히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분이 숨겨둔 천 조각은 서연이 가진 조각과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같은 천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누구를 단죄하기보다 침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연은 막분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막분의 떨리는 손에서 당시의 두려움과 가난을 보았습니다. 이브의 첫 거짓말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날 산실에 힘없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집안과 관아가 함께 문턱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막부는 천 조각을 내놓기 전 오래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 조각은 그녀가 죄책감을 잊지 않기 위해 간직한 것이기도 했고 언젠가 자신이 너무 늦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숨긴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천이 원망과 증언 사이에서 얼마나 오래 흔들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여전히 집안의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머리를 희게 만들었지만 말투와 몸가짐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오래전 집안의 수치를 만들었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이 약해 오래 살 수 없었다는 식으로 사건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설명은 지나치게 오래 닦인 그릇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산실의 소리, 복내에 숨겨둔 꾸러미, 막분의 천 조각, 태겸의 기록은 그 매끄러운 말을 조금씩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태겸은 종부가 보관한 족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종부는 집안 기록은 관아가 함부로 열 수 없는 사사로운 문서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지체만으로도 의문은 커졌습니다. 정말 아무 죄가 없다면 왜 18년 전 출생 기록 한 장을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종부 앞에서 자신이 다시 산실의 약한 산모로 돌아간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홀로 누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태겸은 관아의 이름으로 기록을 요구했고 막분과 복내의 기억은 이미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종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연의 울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울음으로 끝나지 않을 기록의 연결이었습니다. 안채 마루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지워진 기록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부의 집을 둘러보며 이곳에서는 먼지 하나도 허락 없이 쌓이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집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허락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한씨 집안 족보에서 문제의 빈칸은 얇은 종이 한 장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덧붙여진 보수처럼 보였지만 윤복 같은 기록 장인이 아니라도 종이의 결이 다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태겸은 조심스럽게 덧붙인 종이를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서 지워진 출생 연월과 다른 이름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글자는 이미 칼로 긁혀 흐려졌지만 날짜의 위치와 붉은 인주의 번짐은 산실 기록과 맞물렸습니다. 양반가의 족보에 오른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연의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한 뒤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아이처럼 기록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칸 주변에는 태겸의 양부로 알려진 가문의 표시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태겸은 자신이 조사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온 사람으로 서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연 역시 족보 앞에서 기쁨보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가능성은 그녀가 가장 바라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18년 동안 자신 없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부 중반의 반전은 서연의 희망을 키우는 동시에 태겸의 정체를 흔들었습니다. 족보는 사람의 피를 적는 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권력을 이어주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에 이름이 오르면 누군가는 자리를 얻고 지워지면 누군가는 존재를 잃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이름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수록 자신이 잃은 것이 살부치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 아프게 느꼈습니다. 관아 서리 조씨는 오래된 기록을 다루는 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글씨를 고치고 인주를 바꾸고 종이를 덧붙이는 일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태겸이 관아 창고를 다시 열었을 때 조설이는 처음부터 오래된 문서는 습기와 벌레 때문에 흔히 손상된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부분은 지나치게 필요한 곳에만 몰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있어야 할 칸, 산파의 손도장이 남아야 할 자리, 아이의 신분이 이어지는 줄만 반복해서 흐려졌습니다. 태겸은 조설이의 책상 위에서 같은 붉은 인주함을 발견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오래된 인주와 새 인주가 겹쳐 굳어 있었고 그것은 산실 기록의 손도장 자국과 같은 색을 냈습니다. 조설이는 관아의 명을 따른 것뿐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장부는 명령을 내린 사람과 손을 움직인 사람을 따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인주함을 바라보며 18년 전 자신의 손이 누군가에게 끌려가 종이에 눌리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도장은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몸에서 빼앗은 흔적이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권력이 손을 잡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인주함의 뚜껑은 여러 번 열리고 닫힌 탓에 모서리가 반질거렸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자신의 손도장을 찍은 사람도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려는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조금 고치고 이름을 조금 밀어내고 책임을 조금 나누는 사이 한 사람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두 장의 문서가 나란히 놓였을 때 붉은 손도장의 모양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서연이 죽은 산모로 처리된 장부에 남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이의 출생을 다른 집안으로 옮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의 가장자리에는 같은 작은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같은 인주함, 같은 손놀림, 같은 사람이 급히 처리한 문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쪽 베넷 저고리의 자수도 문서와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가진 조각과 산파가 숨긴 조각, 막분이 보관한 작은 천 조각은 모두 같은 매화가지의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매화꽃의 방향은 아이를 감싸기 위해 지은 저고리의 앞섭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그 저고리를 일부러 잘랐고 아이와 어미의 연결을 끊기 위해 천마저 흩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 작은 조각을 감춘 덕분에 18년 뒤 조각들은 다시 하나의 모양으로 맞춰졌습니다. 이 장면은 제목의 핵심 행동이 실제 증거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아이를 빼앗긴 여인의 기억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서와 천, 손도장과 인주함이 함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 끝에는 태겸의 출생 기록이 있었습니다. 천 조각들이 한 상 위에 놓이자 서연은 자신의 삶이 남의 손에서 찢긴 저고리와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잘린 부분은 아팠지만 남은 부분이 있었기에 다시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씨 집안 안채 마루 아래에서는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상속 장부와 옷걸이, 그리고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올리는 데 쓰인 비용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는 읽을 수 있는 글자보다 지워진 자리와 덧댄 종이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이가 사라진 해 한씨 집안에는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정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약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집안의 재산과 재사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피를 족보에 올리는 일이 꾸며졌습니다. 서연의 아이는 가난한 산모의 아이가 아니라 집안 내부의 다툼을 덮기 위한 가장 알맞은 대체물이 되었습니다. 관아 서리는 그 일을 호적과 세금 장부에서 정리했고 산파와 하녀는 두려움 속에 입을 닫았습니다. 태겸은 상자 안의 옷걸이를 보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폐물과 같은 흠집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거의 한 방향으로 기울었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답을 너무 일찍 말하면 기록을 꾸민 사람들은 빠져나갈 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겸은 감정보다 절차를 붙잡았고 서연은 희망보다 증거를 먼저 보아야 했습니다. 상자 안의 장부는 집안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용과 물건의 흐름을 담담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한 아이의 삶이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물건처럼 오갔다는 사실이 숫자와 흔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겸은 관아 방에서 홀로 자신의 출생 폐물과 반쪽 베넷 저고리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폐물의 옷걸이 안쪽에는 아주 작은 흠이 있었고 산파의 꾸러미 속 옷걸이에는 그 흠과 맞닿는 마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길러준 집안의 이름과 자신을 낳았을지도 모를 여인의 이름 사이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이 순간에도 태겸에 직접 발화를 넣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확인하기로 했는지를 통해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충격이 사건을 흐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먼저 서연의 기록과 산파의 기록, 관아 서리의 인주함을 공식 증거로 묻기로 합니다. 죽었다던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갔다는 흔적으로 끝납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거의 보이는 순간이지만 아직 최종 확인은 남겨둡니다. 시청자는 이제 결말까지 볼 두 번째 이유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아이가 사또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태겸은 그 밤 자신의 폐물을 닫지 못했습니다. 닫는 순간 진실도 다시 닫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지만 처마 끝 물방울은 오래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태겸에게 산실에서 끊겼던 시간의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부는 태겸의 흔들림을 감추지 않고 보여주되 사건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태겸은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의문을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아 기록을 새로 봉인하고 조서리가 혼자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씨 집안의 족보와 산실 기록을 같은 자리에서 대조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태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서연을 무너뜨릴 만큼 강했지만 그녀는 그를 붙잡아 엄이라고 확인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온 사람에게도 자기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원한 것은 먼저 진실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든 누가 그 이름을 빼앗고 옮겼는지 기록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태겸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죽은 산모로 기록된 사실을 되돌리지 않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도 지워진 어머니의 이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 감정과 공적 검증이 충돌하는 구간입니다.
체류 시간을 위해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 증거인 회유와 협박, 문서 은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태겸은 자신을 찾아가는 일이 곧 관아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번 잘못 움직이면 사건은 사또의 사사로운 출생 찾기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순서를 붙잡았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서연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밤 그녀의 문 앞에는 고운 비단 한 필과 은전 꾸러미가 놓였습니다. 함께 놓인 낡은 나무패에는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말라는 뜻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18년 전 산실에서 자신이 어떻게 침묵당했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약한 몸과 가문의 권위가 그녀를 눌렀고 지금은 돈과 두려움이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꾸러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태겸에게 가져가 공식 기록상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침묵을 사려는 시도도 사건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비단은 서연의 가난을 정확히 겨냥했고 은전은 그녀의 겨울을 흔들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연이 아직도 약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돈으로 오래된 상처를 다시 닫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산실에 홀로 누워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반쪽 천과 문서, 산파의 기억, 사또의 조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주인공을 다시 위협하지만 공포나 폭력이 아니라 현실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긴장을 올립니다. 서연은 비단의 결을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고운 물건이었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고통을 여전히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설이는 오래된 문서 일부를 다른 창고로 옮기려 했습니다. 관아 기록실의 젖은 냄새와 먹 냄새 사이에서 그는 산실 기록과 호적 장부가 이어지는 부분을 골라 따로 묶었습니다. 태겸은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설이가 손댄 문서 가장자리에 남은 붉은 인주가루와 세 끈의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문서를 훔친 사람은 내용을 지우려 했지만 너무 급히 움직인 탓에 지우는 과정 자체를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서연은 기록실 밖에서 기다리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마지막 문서가 사라지면 자신이 다시 기억에 매달리는 여인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겸은 문서를 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시간에 기록실을 열었는지까지 다시 적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문서가 어떻게 사라지고 바뀌었는지를 드러내는 순서였습니다. 조설이가 지우려 한 부분은 서연의 사망 처리와 아이의 신분 이동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지점이 사라지면 한시 부인은 집안의 족보를 내세우고 관아는 낡은 문서의 착오라고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3부의 중간 리후킹은 증거 소멸 위기입니다. 문서가 움직이는 장면은 화면상으로도 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록실의 문이 열리는 장면은 산실의 문이 열리던 밤과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문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문서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복례는 마지막으로 감춘 기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출산 당일 아이가 죽지 않았고 산실 밖으로 나간 뒤에도 울음이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연의 손도장은 서연이 의식을 잃은 뒤 찍힌 것이며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한시 부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하인이었다는 기억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오래 침묵한 이유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을 댄 아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그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의 죄를 묻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태겸이 사또로 찾아온 순간 그녀가 두려워한 일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묻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출생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복례를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본은 원망을 길게 반복하지 않고 복례가 내놓은 물건을 통해 사건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녀가 꺼낸 첫 매듭 안에는 아이를 옮길 때 사용한 작은 옷고리 끈과 산실 뒤문 열쇠를 감쌌던 헝겊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소인 별채 뒤문과 비밀 통로로 이어집니다. 복례의 증언은 늦었지만 늦은 증언도 물건과 맞물리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침묵을 지킨 세월 동안 한 번도 편안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늦기 전에 남은 조각을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막분히 기억한 별채 뒤문은 한씨 집안 사당 뒤편의 낮은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은 아이를 안고 큰 문을 나서지 않아도 바깥 골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서연과 태겸은 그 길을 따라가며 당시의 이동 경로를 다시 맞췄습니다. 뒤문 문지방에는 오래전 칼로 긁은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자리는 베네 저고리 소매가 걸려 찢어졌다는 막분의 기억과 맞았습니다. 골목 끝에는 예전 관아 하인들이 쓰던 작은 마구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는 다른 천에 다시 쌓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연이 보관한 베네 저고리 조각, 복례의 꾸러미, 막분의 천 조각은 그 경로의 세 지점을 각각 증명했습니다. 태겸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이 태어나 처음 이동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길의 흔적과 문지방 자국, 열쇠천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3부 후반의 리후킹은 이제 몸의 기억과 공간의 증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연이 잃은 아이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확인되는 순간 결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당 뒤편의 낮은 문은 성인이 몸을 숙여야 지날 수 있을 만큼 좁았습니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아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서둘렀을지 생각했습니다. 문지방에 남은 흠은 작았지만 베네 저고리 소매가 그곳에서 찢겼다는 기억과 맞닿자 더 이상 작은 흠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출생 문서는 관아 외곽의 오래된 기록 창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설이는 그 문서를 이미 다른 오래된 장부 사이에 끼워두었고 한씨 부인 쪽 사람들은 밤이 깊으면 창고 화로에 넣어 없애려 했습니다. 태겸은 문서가 사라지기 전 창고를 봉인하려 했지만 봉인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문서 꾸러미가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사건이 처음 시작된 밤처럼 다시 등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 밖에 선 사람이 진실을 가져온 사또가 아니라 진실을 없애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종이와 마른 먼지가 쌓여 있었고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18년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태겸의 사람들은 문을 막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장부 꾸러미가 화로 가까이 놓였습니다. 이 구간은 3부 종료를 향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이를 빼앗기던 밤의 약한 산모가 아니었지만 문서가 불타면 다시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버티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물건과 사람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서가 사라지는 순간 상대는 모든 것을 오래된 헛소문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창고로 향하는 밤길에는 사람의 말보다 바퀴와 등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겸은 관아의 사람들을 앞세웠지만 서연은 문서가 불타기 직전까지도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늦게 도착한 사람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번만큼은 아이를 빼앗기던 날처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화로 가까이 있던 문서 꾸러미는 가까스로 건져졌지만 가장 바깥장은 이미 그을려 있었습니다. 검게 탄 가장자리 안쪽에는 서연의 이름을 지운 흔적과 아이의 새 이름을 적은 흔적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문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누군가가 없애려 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증명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태겸은 그 문서를 혼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례의 꾸러미, 막분의 천조각, 조서리의 인주암, 한시족보의 빈칸, 그리고 서연이 보관한 반쪽 베네 저고리를 모두 같은 봉인 상자에 넣어 공개 검증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18년 전 자신이 빼앗긴 것이 아이 하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빼앗겼고 기억을 의심받았고 어미였다는 자리를 기록에서 잃었습니다. 3부는 마지막 증거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끝나고 4부의 공개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시청자는 이제 결말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을린 문서가 서연의 이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태겸이 그 아이로 확인될지, 한시 부인과 조서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될지 남았습니다. 결말은 단순한 혈연 확인이 아니라 지워진 사람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을린 문서의 냄새는 서연에게 산실의 약재 냄새보다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불은 이미 가장자리를 먹었지만 중요한 줄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문서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누군가 없애려 했던 흔적까지 함께 남았기 때문입니다. 공개 검증은 관아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낮은 나무상 위에는 반쪽 베네 저고리, 산실 기록, 붉은 인주암, 복례의 꾸러미, 막분의 천조각, 한시족보, 그을린 출생 문서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상 왼쪽에 앉았고 태겸은 문서가 놓인 쪽에 섰으며 복례와 막부는 서로 떨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기억을 물건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시 부인은 안채의 권위를 관아 앞마당까지 끌고 오려 했지만 이번에는 집안의 말만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와 천, 인주와 열쇠, 문지방의 흔적과 족보의 빈칸이 서로를 가리켰습니다. 태겸은 먼저 서연이 죽은 산모로 기록된 장부와 실제 장례 기록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대조하게 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죽음을 치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산실 기록의 손도장과 조서리의 인주암이 맞춰졌습니다. 손도장은 동의가 아니라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공개 검증의 첫 단계는 서연이 살아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의 이름이 살아나야 아이의 기록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오래된 집안일이 이제 공적인 사건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그 시선이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물건이 한 상 위에 놓이자 그녀의 기억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네 저고리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이 지니고 있던 반쪽 복례가 숨겨둔 조각, 막분이 보관한 작은 천 조각은 하나의 매와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수는 서연이 임신 중에 직접 놓은 것이었고 누구도 18년 뒤를 예상하고 일부러 꾸밀 수 없는 오래된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천에 잘린 방향은 아이가 산실에서 급히 옮겨질 때 소매가 걸려 찢어졌다는 막분의 기억과 맞았습니다. 옷고리 끈은 복례의 꾸러미와 태겸의 폐물 사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을린 출생 문서에는 태겸이 양가에 들어간 날짜와 서연의 출산일이 겹치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겸은 그 증거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거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검증의 목적은 그가 서연의 아들임을 감동적으로 선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를 빼앗고 누가 산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누가 기록을 바꾸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결정적 해결의 시작입니다. 증거들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물건의 일치로 움직입니다. 서연은 천 조각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며 울음을 삼켰지만 끝까지 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수 조각이 맞춰지는 동안 태겸은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 조각은 그의 과거일지도 모르지만 먼저 서연의 몸에서 찢겨나간 기억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매화꽃 끝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천은 증거를 넘어 뒤늦게 만난 살부치의 자리처럼 조용히 떨렸습니다. 한씨 부인의 책임은 여러 기록이 겹치며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상속 장부와 족보의 덧댄 종이, 산실 뒤문 열쇠천 관아 인주함의 사용 흔적은 단순한 집안 걱정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한 산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아이를 다른 이름으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관아 서리를 끌어들였습니다. 조서리는 명령을 따랐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문서를 지우고 다시 쓰는 손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복례와 막분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개 검증은 약한 사람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지 않기 위해 누가 명령했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를 이 자리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과보다 먼저 기록의 정정을 원했습니다. 사과는 사라질 수 있지만 바로잡힌 기록은 다음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겸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보다 자신이 어떤 기록을 바로잡아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이 선택이 결말의 감정선을 과도한 심파가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종부의 얼굴에는 끝까지 완전한 무너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사람에게서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집안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밀어낸 평범한 권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될 책임이었습니다. 관아 장부에서 서연의 사망 기록은 지워지고 정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없던 일로 지운 것이 아니라 조작된 기록이었다는 표시와 함께 바로잡혔습니다. 태겸은 붓을 들기 전 오래 멈추었지만 그 멈춤은 개인의 감정을 참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산모의 자리로 돌아왔고 아이의 출생 기록에는 실제 산실과 실제 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적혔습니다. 문서의 글자는 영상에서는 읽을 수 없도록 처리되어야 하지만 대본 속에서는 그 의미가 분명해야 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는 순간 잃어버린 18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아보지 못한 시간, 첫 걸음과 첫 말을 듣지 못한 시간, 병이 났을 때 곁에 없었던 시간은 어떤 판결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세월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서연은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장부의 이름이 돌아온 것은 아이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빼앗긴 사실을 세상이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말의 핵심 해결은 60초에서 90초 안에 압축되어야 하며 이 구간은 그 해결의 중심입니다. 처벌보다 먼저 이름의 회복이 놓입니다. 장부의 이름이 돌아오는 순간 서연은 자신이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기쁨보다 먼저 허전함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더 이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그녀가 잃은 것을 잃은 일로 인정했습니다. 태겸과 서연은 낮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베넷 저고리 조각과 옥고리, 산실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엇이라 부를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태겸에게 서연은 낳아준 어머니일 가능성을 넘어 그의 삶 전체가 누군가의 조작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에게 태겸은 잃은 아이이면서도 이미 한 고을의 사또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을 가진 성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아 18년의 빈자리를 한꺼번에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자신의 출생을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장면은 직접 대사 없이도 충분히 애틋해야 합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태겸의 소매 끝에 묻은 인주가루를 털어주고 태겸은 베넷 저고리 조각을 다시 서연 앞으로 조심스레 밀어놓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순간에 모자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어집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감정은 천천히 따라와야 합니다. 이 절제는 시청자가 결말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여운이 됩니다. 낮은 상 사이에 놓인 베넷 저고리는 두 사람을 이어주면서도 서두르지 말라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겸이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받아들일지 기다리기로 했고 태겸도 서연에게 당장 잃은 세월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먼저 같은 증거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씨 부인과 조설이는 각자의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산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 산모의 이름을 지우고 아이를 옮긴 일은 집안의 사정으로 덮을 수 없었습니다. 관아는 관련 장부를 다시 열고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거나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산모들의 기록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사건은 한 사람의 슬픔으로 시작됐지만 그 끝은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태겸은 자신의 출생이 밝혀진 뒤에도 사또의 자리에서 물러나 감정만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조작된 기록의 이익 위에 서 있었다면 그 기록을 바로잡는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서연은 그런 태겸을 바라보며 오래된 원망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산모가 아니었고 아이를 빼앗겼다는 말을 혼자만 믿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기록 위에 놓였고 그 기록은 다음 억울함을 막는 문이 되었습니다. 감정 회복은 장황하게 느리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60초에서 90초 안에 공동체 변화와 서연의 달라진 위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건 뒤 고을 사람들은 서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길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기록에서 지워졌다 돌아온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가 완전한 위로는 아니어도 다시 마을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작은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관아 옆 빈 방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상과 물그릇, 천 조각을 보관할 작은 함,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도 손도장 대신 다른 표시를 남길 수 있는 나무패가 놓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처럼 기록에서 지워진 어미들이 있다면 먼저 울음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지 않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겸은 그 방이 관아의 정식 절차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했고 기록 장인들이 문서의 결을 살피도록 도왔습니다. 서연은 반쪽 베넷 저고리를 그 방의 가장 깊은 곳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이를 전시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라진 기록을 다시 꺼낼 때 혼자가 아니라는 표시였습니다. 이 장면은 결말 뒤 후일담을 길게 느리지 않고 회복의 방향을 한 장면으로 압축합니다. 서연이 모든 것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태겸도 갑자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기록을 바로잡는 일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잃은 시간을 다른 의미로 남깁니다. 빈 방에는 이름 없는 사연들이 천천히 모일 것입니다. 서연은 누가 찾아오든 먼저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 침묵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추궁보다 자기 손으로 기억을 꺼낼 수 있는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서연은 방 안창가에 앉아 반쪽 베넷 저고리를 접었습니다. 이제 그 천은 아이를 잃은 증거이면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이고 서연이 어머니였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태겸은 관아 마당에서 새 기록을 봉인했고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은 더 이상 서연을 끌고 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자신이 바랐던 재회가 눈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태겸을 잃어버린 아이로만 붙잡지 않았고 태겸도 서연을 오래된 비밀의 주인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이름들은 이제 지워진 장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긴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여운은 짧고 분명합니다. 아이를 빼앗긴 어미에게 가장 늦게 돌아온 것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어미였다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족, 신분, 관아 기록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양 장터의 거짓말을 들은 눈먼 여인의 사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연의 창가에는 오래도록 빈 찻잔 하나가 놓였고 그 잔은 잃어버린 시간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쓰일 이름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첫눈은 모든 것을 덮는 듯 했지만 서연에게는 오히려 드러내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위에 새로 쓴 기록이 마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두 사람의 관계도 천천히 굳어갈 것입니다. 서연은 그 느린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도 어미의 몫이었습니다. 서연은 이후에도 자주 베넷 저고리에 접힌 선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 선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펴주지는 못했지만 거짓말이 아무리 오래 사람을 누르더라도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끝내 기억의 방향을 지킬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태겸도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사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모든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록을 다루는 자리가 높을수록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울 수도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회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을 하루의 눈물로 채우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를 한마디 이름으로 덮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거짓 기록이 또 다른 어미와 자식을 갈라놓지 않도록 같은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연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는 빈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곳은 이제 부끄러움이나 미친 기억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사람이 끝내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언젠가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도록 남겨둔 길이었습니다. 태겸은 그 길을 관아의 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바로잡힌 문서 곁에 서연의 이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누구의 자식으로 불리든 그 출발이 지워진 어머니의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연도 태겸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늦게라도 진실이 제자리에 놓이고 자신의 기억이 더 이상 병이나 원망으로 불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문서 앞에 앉아 있었고 어느 날은 베넷 저고리에 접힌 선을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서연은 어미라는 이름이 아이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시작을 지켜주는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태겸에게도 그 이름은 과거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신이 바로잡아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낮은 방을 찾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연의 사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연을 말할 수 있을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서둘러 믿기보다 먼저 앉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지워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판결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일을 빼앗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 찻잔과 낮은 상, 작은 나무패는 오래도록 그 방에 남았습니다. 서연이 잃은 것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잃은 일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끝내 얻은 회복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사또의 출생이 아니라 서연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래전 죽은 사람으로 적혔던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아이를 잃은 사람으로,
그리고 끝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태겸은 그 기록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족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부르는 책임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매일 밤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관아 마당에서 문서가 봉인되는 소리, 낮은 방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소리, 찻잔이 상 위에 놓이는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빼앗기지 않을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첫눈이 그친 뒤에도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새 이름들이 들어올 길을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남겨질 것은 화려한 반전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장부 한 줄이 한 사람의 생을 지울 수 있다면 함께 확인한 작은 증거들도 한 사람의 이름을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서연은 그 믿음이 늦게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늦게 온 진실도 앞으로의 누군가에게는 제때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쪽 베넷 저고리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낮은 방의 작은 함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천은 더 이상 슬픔만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을 찾으러 올 때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기다림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조용한 방향 안에서 잃어버린 이름들은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